네,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할 때 제발 좀 맥락 알고 투자하자. 아,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투자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왜 이제 제가 무지성이라는 이야기를 감히 좀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시장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려면 네. 이 시장이 어떻게 현재 이런 모습을 띠게 됐는가를 좀 알고 하면 네. 금방 이해를 하고서 투자의 리스크를 굉장히 낮출 수 있거든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힘든 투자 전략을 채택하신 분들을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주택 가격은 끝없이 우상향한다. 따라서 지금이 제일 싸다. 라든가 아니면 주식은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보유하고 뭐 가치 투자자들의 추천 종목에 그냥 올라 있는 싼 주식 사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면 된다. 네. 이 두 가지 전략들이 2022년에 다 참패한 걸 보셨을 거예요. 아, 왜 그랬나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투자 전략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왜 부동산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 5번 정도의 큰 파동이 있었어요. 네. 1967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5번 정도의 큰 파동이 대략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10년 주기의 조정 시에는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 주택 가격이 평균 20% 30%씩 빠져요. 인플레를 감안해서. 예. 그러니까 그 명목 가격은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인플레가 되게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감안한 가격은 처참하게 붕괴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이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30% 빠져서 명목 가격은 최고 기록일지 모르지만 사실 80년대 초반에 빠졌던 거에 비하면 이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격렬한 변동성을 갖고 있어서 그냥 한번 사서 버티면 되지 이거 잘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식이라는 거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 네.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것 자체의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한 거죠. 우리나라 특성은 쉽게 얘기해서 모든 주주의 한 주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시장 구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샘 매각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한샘을 매각할 때 사모펀드가 한샘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사갈 때 그때 주식시장 시장 가치의 2배를 지급했어요. 프리미엄으로. 예,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오너가 들고 있는 지분이랑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지분은 같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가 1974년에 있었던 강제 상장 조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 1974년 박정희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제 자금을 사채 이런 걸로 조달하지 말고 주식시장에서 조달해 그러면서 350개 기업을 한 방에 상장시켰어요. 근데 상장시킬 때 조건이 안 좋았던 게 다 액면가 상장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당 500원이면 500원,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액면가가 옛날에 있었는데 여기서 시가 발행을 못하고 다 액면 발행했어요. 그러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8만 원인 회사가 있어도 5천 원의 상장, 만 원인 회사도 5천 원의 상장.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강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재벌 총수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때 한국은행 부총재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은 망해도 사주는 살아남는다라는 거 말도 안 되고 너네는 이 회사의 오너십을 가지고 잘 경영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상장을 했더라도 소액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 아니고 강제 상장 조치로 억울하게 당신들은 상장했을지 모르지만 이 기업의 오너는 당신들이니까 이 회사와 함께 공도공망 함께 죽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재벌 총수가 출연해요. 사재 출연 들어보셨어요? 네, 자기 사재를 자기 재산을 털어놔야 돼요. 지금 중국의 컨트리 가든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야, 그런데 여러분 주식회사는요 주주가 자기 들고 있는 지분만 피해보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주가 그 모든 책임을 져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그룹들이 파산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재벌 총수들이 진짜 자기 재산을 출연하는 거 보셨죠? 자주 봤단 말이에요. 이런 책임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장이냐면 이렇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재벌 총수와 그냥 주식을 1년에도 10번, 20번씩 샀다 팔았다는 소액주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벌 총수나 사재 출연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특히 어떤 오너들은 소액주주 알기를 뭐같이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액주주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할 때 되면 주가를 빠뜨려서 예, 상속세 적게 낼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어느 이번에 최근에 테마주 어떤 회사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급등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 파는 거 보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오냐 하면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우리나라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플레를 이기지 못하는 해들이 굉장히 많고 명목의 하락률이 낮았을 뿐이지 사실은 인플레 감안하면 피바다가 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시장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 오너십과 그러지 못한 지분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치의 차이가 있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싸다고 덥석 사거나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라는 말을 듣고 유명한 회사를 사면 그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게 작년의 손실로 올해도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테마만 날아가고 있지 주가 오르는 걸 싫어하는 대주주들 되게 많고 주가 조금만 오르면 증자해버리는 그런 기업들의 목록들을 우리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만든 책이 대한민국 돈의 역사입니다. 와, 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상시장이 아니고요. 이 정상시장을 더욱더 왜곡시킨 사건이 바로 정부의 잦은 개입인데요. 정부의 잦은 개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한진칼 사태입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집안 싸움이 났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제들이 표대결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기업구조 펀드인 KGIC가 그렇게 이제 딸 쪽에 붙고 아들은 산업은행이 붙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참여한 아들이 이겼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수많은 투자자들이 심판이 갑자기 축구 경기에 뛰어들어서 골을 넣어버리는 광경을 본 것 같은 기분이. 그리고 그 경기는 재경기가 된 것도 아니고 무효 경기도 아니고 그냥 승부가 난 걸로 끝났어요. 도대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거기 왜 끼어들었고 또 그러면 끼어들었으면 자, 아시아나항공 지금까지 합병했어요? 못했죠. 여러 가지 문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불확실한 미래, 그 불확실한 여러 가지 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왜 우리나라 산업은행은 갑자기 거기 들어가서 아들 쪽 편을 들면서 증자를 해줬을까? 재선재배정 유상 증자를 해줬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모르죠. 그분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 그게 나라를 위한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M&A 과정에서 적대적 M&A 지금 경쟁이 붙어서 지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2015년 삼성물산 모직 합병 때 혹시 국민연금 표결 기억나시잖아요. 저도 뭐 그때 있었습니다만 뭐 참 답답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원조로 올라가면 1997년 동방유량 그 해표 식용유를 가지고 있는 신동방그룹이 미도파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는 대농그룹 M&A를 할 때 그때 전경련이 개입한 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그때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개입하신 일도 있어요. 인터뷰까지 했어요. 제가 이거를 아카이브에서 뒤져보다가 정말 놀랐거든요. 그 우리나라는요, 이게 일종의 딜이 돼 있는 거예요. 재벌 총수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벌 총수가 경영권을 뺏기는 일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그 수십 년에 걸친 네트워크로 우리는 다 아는 사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74년에 강제상장 조치가 좀 억울한 면이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을 거고 이런 게 이제 유구한 전통으로 내려오는 나라이고 그리고 정말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항상 M&A 때 누구 편을 드는가를 잘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꾸준히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총수 입장에서는 상속세율이 우리나라가 되게 높으니까 그 상속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에 상속을 할 때가 되면 주가를 빠뜨리는 게 당연한 논리인 거고 그런 회사들을 사면 PBR이 뭐 0. 몇 배네 하고 사고 와 PER이 5배도 안 돼 하고 사면 이제 잠수함 주식에 걸려가지고 저 핵잠수함처럼 한 번도 이제 1년 중에 한 번도 물밖에 안 나오는 잠수함이 있는 것처럼 샀던 매수 가격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주식이 되는 거고 그런 주식들은 이번에 라더견 사태처럼 CFD니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작전으로 올려주기 전까지 물밖에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작전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이번 다우데이터 오너님이 파는 거 봤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하러 국내 주식을 해요? 저희 늘 하는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넓고 싼 주식 천지고 그리고 오너들이 또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소액주주에 대해서 우대하는 나라도 천지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굳이 그렇게 인생을 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갈 거야. 뭐 세력이 붙었어. 뭐 오너님이 뭐 내부자가 소문이 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고 두 번째 투자 대상은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 되는 수출주를 권합니다. 아. 왜 외국인 지분율 30%가 중요하냐면 네. 이게 우리나라 시장 평균이에요. 평균보다 높으면서 수출 비중이 높다. 수출. 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회계분식, 대규모 회계분식을 저지르고 또는 자식들한테 뭐 상속하기 위해서 야료를 부린다고 합시다. 슈킹을 한다고 칩시다. 주주들이 외국인 주주들이 셀을 팔는 과정에서 갑자기 해외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가 들어오는 순간 회사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2003년에 SK그룹이 회계분식 사건 때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간발의 차이로 방어하긴 했지만 되게 고생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은 서스럼 없이 회계분식을 저지르거나 또는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해태하는 짓을 잘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회사들이 또 좋은 점은 우리나라 경제가 2008년, 2020년, 2022년처럼 폭락했다가 회복되는 시기에 수출주의 탄력이 제일 세요. 왜냐하면 환율이 좋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한 상태에서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의 개선에 탄력들도 좋은 여건인데 외국인 지분율도 높아. 그럼 외국인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주가가 빠졌을 거고.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외국인 지분율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출주 아니면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투자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왕도인 거고 뭐 이 회사에 뭐 수주를 받았대 뭐 M&A가 된대 뭐 대주주님이 최근에 주가를 올려야 된대 세력이 붙었대 좋은데 그런 내부자 정보에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면 해도 돼요. 아, 이거 능력이지 그게. 근데 이번 라더견 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알고 투자하자. 이 나라 시장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엉망인지를 좀 알고 투자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현 상태를 이렇게 좀 보시면서 국내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것과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수출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점점 나아지고는 있긴 한 건가요? 아니요. 악화되고 있죠. 아, 그래요? 더 나빠졌죠. 이런 여러 가지 세태들이 벌어진 이유는 결국 국민연금 때문이에요. 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커요. 100조 넘잖아요. 150조 이상 되죠. 이번에 6월달 통계 보니까 150조, 160조 되는데 그러면 그중에 절반이 인덱스 펀드라고 칩시다. 그럼 코스피 200 지수의 인덱스 펀드는 80조. 네, 80조. 자, 80조면 1%면 8천억. 맞죠? 네. 자, 그러니 세력들 이건 누구를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주가를 막 올려서 시가총액 순위를 올리고 또는 공매도 세력을 털어버려서 시가총액을 아무튼 올리는 거예요. 옛날 게임스탑 사태처럼 미국에. 그래서 게임스탑 사태처럼 세력에 의해서 작전이 성공해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우리나라 거래소는요. 이 회사가 최근 1년 새 10배가 났나 20배가 났나는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시켜줘요. 특례 편입 들어보셨죠? 수시 특례 편입을 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이 그걸 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 성공한 거죠. 그때 대주주님이 다 파시겠죠. 세력들이 다 팔겠죠. 왜냐하면 연금이 받아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들 모두가 그 주식을 가지게 되겠죠. 나는 의사와 상관없이 인덱스 펀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몇 대 부자가 되겠죠. 그분들이. 그리고 성공한 작전은 성공한 쿠데타처럼 처벌받아요? 오르고 나면 일단 다 합리화되잖아요. 회계분식을 저지르든 무슨 문제가 있었든 자회사를 어떻게 하든 아니면 슈킹을 했던 뭘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시가총액 순위로 뭐 100등 안에 들고 200등 안에 들어가서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렇죠. 인덱스 펀드가 계속 사주니까 그러면서 들고 있는 국민연금의 높은 지분이 또 의결권이 행사될 때 의결권 행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의결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들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가면 또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일단 제 말씀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인덱스 펀드가 되게 사이즈가 큰 데 비해 그 인덱스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의 행동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한 종목은 좀 유예를 해준다든가 1년 지난 다음 편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정이 될 때 편입을 하면 되는데 그냥 시가총액 큰 회사가 생기고 그 회사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온다든가 신규 상장을 한다든가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바로 상장 편입을 시켜버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코스피 200 인덱스가 뭐 예를 들어 이 계산상입니다. 한 80조 정도 된다면 4%짜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네. 3조 2천을 사야 돼요. 네. 근데 바로 상장하자마자 그해 3월인가 2월에 그 언제 22년 통계를 여기 지나가겠죠. 네. 그때 특례 편입해주면서 실제로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급격하고 너무 급박한 편입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상장 이후 최고가일 때 따상 나고 그럴 때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거 강제로 편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거 되게 안 좋은 일이다라고 우리 웅달책방 와서도 제가 목소리를 높였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인덱스 펀드가 그걸 인덱스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딴 걸 팔아야 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의 평균 PBR이 한 배인데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때 들어올 때 10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의 평균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2015년에도 그랬어요. 그렇군요. 2015년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제일모직 상장하면서 에버랜드가 이름 바꾼 게 제일모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장들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덱스 펀드를 활용한 매매들이 나오고 그게 또 성공을 계속해요. 한국에서. 야 그러면 똑똑한 세력들 또는 대주주, 큰 돈이 필요한 대주주들이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겠죠. 네. 합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로 났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됐으니까. 네. 내부자 매도가 엄청나게 상장 후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인덱스 펀드를 그럼 줄여서 다 위탁 운용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또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위탁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과거 실적 좋아서 맡겨놨더니 이거 이상하게 운용하거나 또는 죄송합니다만 세력들하고 뭐 결탁한 듯한 징후가 보이는 과도한 매매를 하는 운용사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빨리 줄여야 된다. 최소한 지금처럼 6에서 7% 정도는 너무 많고 왜냐하면 지금 1000조니까. 1000조에 15% 들고 있으면 150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15% 정도 되는 국내 주식 지분은 이건 너무 많은 거고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주식의 비중이 2% 남짓하다라는 걸 생각하면 2%는 너무 심하다 생각되셔도 그래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냐. 그렇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는데도 국민연금의 지난 22년 동안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5.8이에요. 그 같은 기간 우리나라 20년, 10년 퇴직연금 수익률 이런 거 보면 다 1%, 2%인데 얼마나 국민연금이 잘하는데 그 국민연금의 성과를 더욱더 개선시켜야 할 방향이 국내 주식을 줄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2021년 기억나세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전 봄에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판다고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줄인다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국민연금도 저도 국민연금 출신이지만 매니저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가 제가 그리고 이 수많은 참견과 이상한 제도 속에서도 그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는 거 보면 우리 투자자들한테 좀 꼭 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운용 방침에서 국내 주식만 좀 줄여서 운용을 하면 국민연금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지 않냐. 야, 진짜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21년도 뉴스를 보면 아니 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사야지 왜 외국 주식을 사냐. 2%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세계 시장에서 2%밖에 안 되고 주주 경시 경영은 세계 최고고. 근데 그때 시청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한 바로는 국내 주식을 사야 올라가니까 그래서 물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요? 그러면 안 좋죠. 누구의 이해를 봐야 돼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네요. 저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잖아요. 그리고 못 팔고 그냥 물린 주식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조 정도 물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팔았어야 되는데 20조 정도로. 그리고 주가가 30% 빠지면 6조 손실 났잖아요. 네. 이게 국민연금이 작년에 8% 손실 났는데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0.8% 정도는 국민연금 주식 못 팔게 한 데서 발생한 주가 손실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네. 자, 근데 그 문제를 누가 책임졌죠? 그냥 국민연금이 성과 부진하다고 전 국민이 욕했지, 국민연금 해체하라는 소리밖에 없었지, 국민연금의 성과를 부진하게 만든 주된 요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나라잖아요. 네. 자, 그러니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렇게 올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세력과 친하시던가 대주주 오너와 친하시던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이더딥 환율이 급등하며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수출주를 사는 그런 사이클을 타는 투자 이런 정도는 우리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커도 돼요.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들은 그렇게 높게 가져갈 이유가 없는 시장이다. 여기는 늘 싸게 거래될 시장이다. 그리고 더 나빠지고 있다. 퀄리티가 계속 나빠지고 있고 특히 2025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제한이 생기고 뭐 몇 억 이상 지금도 벌써 10억 정도로 줄었죠. 근데 큰 손들은 이제 국내 시장에 그런 세력들 말고는 우리 국내 시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는 시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미래를 가질 이유가 있는가? 쌀 때만 사자.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하고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만 좀 사자. 아니면 친하게 지내라 그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 우리 계좌가 왜 계속 파란 불이고 물리고 손해 보는지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그러니까 시장이 테마주 따라다니시는 분이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승률 높은 로또를 하는 거니까. 네, 맞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연기금이나 뭐 외국인이 좋아하는 일부 수출주들 이런 것들의 시장이 따로 있고 개인들의 테마, 일종의 이제 로또 시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 건 결국 우리나라 금융당국 그리고 이 당국이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2015년은 박근혜 정부가 했죠.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2021년에 주식 못 팔게 했던 건 문재인 정부가 했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되게 높죠. 네. 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면 국민들에게 덜 억울하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개편해야죠. 네. 주주들의 권한을 지키도록 이사들에게 요구를 상법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상속세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감안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속세는 주식 가격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공정가격 평가 있잖아요. 공정가격 평가라는 게 별거 없어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장외 시장에 있는 주식들은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비싼 놈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때리면 돼요. 간단해요. 그리고 상속세율은 대신 좀 낮춰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상장하면 무조건 절세가 되냐고요. 상장하는 이유가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인재들에게 스톡옵션 주고 또 더 나가서 유명한 회사가 돼서 뛰어난 인재를 잘 뽑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하는 건데 우리는 상장하는 이유가 상속 목적이에요. 이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그래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해서요. 상속을 하려면 네. 큰 부자들은 상장이 편해요. 그렇군요. 그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나 내재 가치가 한 2만 원인데 5천 원에 대주주가 중요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974년 강제 상장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1997년 신동방 미도파 때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상속세율이 65%까지 이를 정도로 이걸 지키는 사람이 바보 될 정도의 이상한 상속세법을 만들어 놓고 면피할 방법은 안 잡는 정부 당국의 제도 이 세 가지가 만든 복합적인 죄송합니다만 헬 증시가 한국이다. 그렇다면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환율 높을 때 그리고 수출주가 박살났을 때 들어가면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다만 늘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박사님 오늘 굉장히 근본적이고 이 진짜 꼭 읽어봐야 될 역사. 네, 제 책에 다 나옵니다. 네. 여기 책 링크로 걸고 이미지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이 결국은 글로벌 분산 투자잖아요.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할 때 되게 막막하신 분들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또 프리즘 로보어드바이저도 출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그 좋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하시는 그 프리즘은 자산 배분이잖아요. 이거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이렇게. 전체 우리 중립형 기준 가장 잘 팔리는 중립형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라고 할게요. 기대 수익이 국민연금 정도를 추정하는 게 목표인. 네. 근데 국민연금보다는 수익률이 한 1% 정도 더 높은 게 목표예요. 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비용이 안 드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국민연금 따라 투자를 모방으로 하고 있는 저희 중립형 경우에 한국 주식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아, 10%? 아, 그렇군요. 그래도 성과 잘 납니다. 아, 글로벌 분산 투자를 잘 하면 되고 한국 주식은 많이 빠졌을 때 뭐 10% 목표를 했는데 한 3% 되면 그때 사면 되는 거지. 5% 되면 그때 사면 되는 거지. 아, 이 비율로 그렇게 해버리는 예,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저가 매수하면 되지. 늘 그렇게 많이 들고 갈 필요는 없지 않냐. 아, 네. 부동산에서 우리가 좀 꼭 알아야 할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두 번의 격변을 겪었는데 첫 번째는 외환위기고요. 네. 두 번째 사건은 카드 위기입니다. 이 둘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외환위기는 뭐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전국 부동산 가격이 다 같이 오르던 나라가 서울 독주 시대가 열린 게 저때고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단독주택이 오르던 게 아파트만 독주한 게 외환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1990년대 초반에 신도시 건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가 회복된 게 정보통신산업 위주로 회복이 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정보통신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큰 특징이 나왔어요. 바로 어떤 특징이 나왔냐면 아파트와 수도권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밖의 시장,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1년 그 포모 장세 때 빌라 오피스텔 사는 것까지는 찬성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고 다닌 게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어져요. 그런 시장의 특성이.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급매라도 팔 수 있는데 급매를 해도 단독이나 빌라는 못 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형성된 게 97년이에요. 그래서 97년 이후에 보면 아파트 값은 V자 회복을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빌라 가격은 천천히 회복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큰 변화고요. 네. 두 번째 큰 변화는 2002년 카드 대란 이후에 나온 변화인데 그 이전 2002년 이전에는요.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집값이 올라요. 금리가 상승하는데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대출을 안 해줬군요. 네, 대출을 전혀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이 2천만 원까지만 해줬어요. 야, 그때 그렇구나. 공기업이었죠. 주택은행이 공기업이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금리가 올랐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야,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97년에서 2002년 사이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금리랑 부동산 시장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구나. 뭐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경기예요, 경기. 그때는 오로지 경기. 경기가 좋으면 집값 오르고 경기 나빠지면 집값 빠져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가 오르니까.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가 불명확해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금리 오를 때 집값이 올라요. 이런 골 때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2003년 카드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은행들이 신용대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 알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택담보대출로 다 가거든요. 그때 바뀌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2003년 이후에는 그래서 1997년에는 주택의 지역과 형태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고요. 2003년 이후에는 경제 환경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대응이 달라져요. 너무 명확해지는데요, 네. 머릿속이.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팁을 드리면 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주는 정책이 나올 때 그때 정말 금리가 낮은지 봐야 되고 또 그때 우리가 선호하는 수도권이나 또는 지방이라도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에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 아파트 단지들 이런 걸 봐라라고
제가 집 사는 거는 기준은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그렇게 맞아요. 한번 만났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만 봐라. 세 가지. 대단지. 대단지. 그리고 두 번째 2019년 가격이냐.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이 정부가 해주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이냐. 이것만 보면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는 거는 아파트 더 비싼 거는 해당하나요? 저는 지금은 추천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데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금리도 뭐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야, 그렇구나. 그래서 아파트 중에서도 또 보면 대단지에 인기 있는 지역들은 전부 2021년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9월 가격에 거의 95%다 온 단지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단지는 제가 추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큼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고 싶은 거죠. 금리가 정말 그때처럼 대출금리 2%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묻는 거죠.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소득이 올라올 때까지니까 경기 여건을. 뭐 영향 안 미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세 번째 순위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경기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수출 잘 돼야 임금이 오르니까. 임금이 잘 올라야 뭐 평택 예를 들어서 평택의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천안 아산의 아파트 가격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금리, 그 다음에 아파트의 절대 가격, 이게 정말 비싸냐 안 싸냐 이런 것들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금리가 지금은 중요한 거네요.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 한전채가 6% 왔잖아요. 이거 지금 4% 안 하잖아. 금리가 아직 고점에서 보면 한 2% 이상 떨어졌으니까 주택시장이 붕괴된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3% 가야 더 오를 텐데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3%를 가야 한전채가 3% 정도 가야 은행채 금리도 떨어질 텐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지금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는 중립. 이제 좋은 장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는지, 뭐 올 연말 엘니뇨 효과 때문에 정말 난방률 효과가 폭락하는지, 유가 한 번 더 빠지면 모르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지금은 이제 좀 그냥 뭐 아직 저평가된 단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도 되는데 무지성으로 사기는 지금 좀 어렵다. 그냥 이건 지금 사라 이런 이야기는 저는 작년 이맘때 했어야지. 작년 9월에 했어야지 왜 지금 하냐. 아니다. 그럼 그런 기회는 또 오는 건가요? 자주 오죠. 자주 와요? 우리나라 되게 자주 온다니까요. 제가 5번의 사이클을 정리한 이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경기, 지금은 이제 금리거든요. 근데 금리라는 게 어떨 때는 2, 3년 주기로 움직일 때도 간혹 있잖아요. 그게 2018년부터 22년까지 한 사이클 돌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막 18년에 금리 막 올리다가 20년 갑자기 올리던 금리를 전부 다 인하하면서 주택시장이 버블까지 갔다가 다시 인상하면서 폭락한. 그리고 시장금리가 먼저 빠지면서 정책금리는 안 내렸지만 시장금리가 빠지면서 유발한 또 상반기에 반짝 랠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년에 금리가 좀 빠질 걸 전망하죠? 저는 뭐 빠진다고 보는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금리가 빠진다라는 기대가 1% 빠진다가 기대인데 0.25만 빠진다 그러면 약간 실망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런 정도를 지금 보는 거죠. 나쁘다가 아니라 먹을 게 별로 이제 많이 줄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그 버블이 다 해소되고 출발한 단지들은 좋았겠지만 거래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늦게 움직인 단지들은 이제 뭐 반등한다 그러는데 그걸 저는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단지 2019년 특례보금자리 이렇게 좀 노려보시고. 그렇죠. 특례보금자리도 이번에 금리 올랐으니까 이제 그게 끝나. 맞아. 이것도 거의 5% 조금 안 되는. 이제는 뭐 별 재미가 없죠. 그렇군요. 그래도 그런 시기는 다시 온다. 자주 와요. 박사님의 책을 읽어봐야 그 타이밍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100% 잡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때랑 비슷한데라는 생각만 가져도 이 책값은 충분히 건지지 않아요. 그럼요.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렇군요. 그 박사님께서 방송에서 한국 경제가 망할 수 없는 이유 2가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 망한다는 사람들은 뭐.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주식시장도 이렇고 부동산 시장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또 소득도 경제성장도 낮다고 하니까 경기도 안 좋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망하지 않을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 가장 제가 알기 쉬운 예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빚이 좀 있어요. 한 10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데 빚이 한 2억이 있어. 근데 내가 금융자산을 해외에 한 3억 투자해놨어.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2억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당신 집을 차압하겠어. 그러면 아직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8억은 내 거니까 내가 빨리 이걸 금매로 팔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해 놓은 3억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나라를 보고 이 집을 보고 망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죠? 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죠. 우리나라 예,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왜 그러냐면 이제 가계 부채가 아. 심각하다 그러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가계 자산 대비 부채가 뭐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율 10억 중에 2억 정도, 맥스 2억 정도 대출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나가서 금융자산이 이제 이건 해외 금융자산을 제가 그냥 비유로 들었는데 금융자산의 절대액이 금융부채보다 훨씬 많아요. 한 배 반 정도 돼요. 아, 해외에서 더 높은 뭐 순자산이- 해외든 뭐든 국내 예금이든 다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네. 또 한 3억 되는 거죠 가까이. 순자산이 더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순자산은 있는데 음. 잠깐 뭐 저금리 빚을 지고 있어서 빚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뭐 약간의 그 해외 투자해 놓은 거 건드리기 싫어서 또는 집을 팔기 싫어서 마통 만들어 계신 분들이 있는 거지. 나라 자체가 돈이 없어서 뭐 문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 나가서 국가 부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 국가 부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이제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에 대한 최고 전문가인 이상민 박사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네. 그러니까 대응 부채가 있어요. 대응 자산이 있는 부채가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외평채 발행하고 뭐 통화채 발행하면서 만든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통화안정증권 뭐나 뭐 외환평채를 찍었는데 그게 달러를 그만큼 들고 있는 돈이잖아요. 외환시장 개입을 하느라고 쓴 돈이니까. 아, 네. 그러면 달러를 팔면 되잖아. 대응 자산이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걸 이제 팔겠다는 게. 그걸 제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대거든요. 물론 이제 공기업 부채는 있겠죠. 그까지는 뭐 저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근데 공기업이라고 해서 또 들고 있는 자산이 은행 정부가 요것만 좀 올려주면 다 이번에 벌써 한전 흑자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가 그냥 레고랜드 이런 회사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남쪽에 고추 말리고 있는 공항들 뭐 이런 지역 네. 지역 정부가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은 분명히 제가 봐도 부실한데 천지고요. 거기는 그런 지자체에게는 징계를 하고 정부가 구조 조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정부는 지방 정부 교부금 없이는 못 사는 지방들 많거든요. 그런 지방은 그런 식으로 돈을 엉터리로 써서 거기가 어마어마한 적자를 일으켜서 경제 위험이 된다 그러면 그 지방 재정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뺐던지 어떻게든 해야지. 구조조정을 하면 될 문제이지 그게 나라가 망할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돈을 쌈짓돈 쓰듯이 하는 그리고 누가 다 슈킹하고 있는 건 저도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나라 망할 정도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건 동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식은 헬조선이 거기서 출연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인 거고 부동산 시장도 수익이 너무 나서 올해 상반기 너무 많이 올라서 서울 주도부터 이제 지금 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에서 지금 매력 있는 자산이 별로 없다. 이건 제가 동의하겠는데 네. 나라가 망한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1분기 0.3, 2분기 0.6% 성장했거든요. 네. 그럼 누적하면 0.9%고 하반기도 뭐 상반기보다 그렇게 나쁘겠어요? 네. 왜냐면 뭐 더 회복되고 있잖아요. 아니 금융 여건은 회복되고 있잖아요. 신용 여건은 회복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걸 퉁쳐보면 1% 후반은 나오는 나라인데 이 1% 후반이 나온 것도 정부가 재정 긴축을 해서 사실 1% 후반이 나온 거거든요. 네. 정부가 GDP를 거의 마이너스 한 1%를 깨먹었어요. 재정 긴축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예산안이 죄송합니다. 엉터리였던 거죠. 올해 이렇게 경기 나빠질 줄 모르고 만든 예산안을 만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재정 긴축을 해버려서 성장률이 상반기 1%도 조금 안 나왔는데 뭐 정부가 제정신이면 이렇게 불황인데 재정 긴축 계속 하겠어요?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정치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드릴 수 있는 건 나라 망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어서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정도이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해외 자산이 많군요. 해외 투자 자산이. 순투자 자산이 한 8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 건 또 몰랐네요. 잘. 뭐 원래 저 나라 망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통계 안 보여줘요.
감추고 싶은 통계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다양한 수치를 지표를 봐야 되는데. 예, 한국이 재미없다는 맞는데 망한다는 좀 과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박사님의 저서를 보면 중국 투자는 좀 추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데 네. 이제는 사요. 지금은 예, 사요? 저 지금 사고 있고 저희들 프리즘도 자산 배분해서 중국 주식을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그러세요? 배분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산 배분 투자, 국민연금 같은 이런 스타일의 자산 배분 투자는요. 음. 평균으로의 회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저 나라가 PBR이 1배다. 네. 근데 지금 홍콩 H 주식이 0.5배인가 그래요. 0.5배. 네. 그러니까 ELS 나긴 나지. 네. ELS 난리 났잖아요. 네. 그 정도가 되면 사야지. 한국도 제가 별로 한국 주식 안 좋아하지만 평균 PBR이 1.1배인데 작년 이맘때 0.8배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사야지. 와서 이 가격에도 한국 주식 안 살 거면 맞아요. 뭐하러 한국 주식 투자하세요? 제가 망한다고 할 때 사야 된다. 웅 이사님이랑 네. 친하잖아. 자주 왔잖아. 나라 망할 때 사야 된다. 내가 했던 거 그거 꼭 링크 달아줘요. 네. 저는 네. 웅 이사님 웅달적방 와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철학에 따라서 달러 스위칭 아니면 자산 배분하세요라고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스위칭에서 보더라도 뭐 액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작년에 저는 달러를 다 팔았으니까. 올해는 계속 원화 자산 많이 투자하고 자산 배분 투자는 많이 빠진 불쌍한 중국 주식 좀 사고 많이 오른 미국 주식 좀 팔고 뭐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왜냐면 환율이 좋으니까 달러 자산은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럼 불쌍한 저평가된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고 그러고 뭐 유럽으로 엄청난 전기차 수출이 늘어난다는데 맞아요. BYD나 CATL 보면 최근에 동반 폭락했단 말이에요. 잘 가다가. 세계 1위더라고요, 전기차 판매. 갈수록 또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 맞나요? 네. F 배터리로 다 채택한다는데 이번에 나오는 현대차 맞아요. 리오 맞죠? 리오 전기차도 전부 LFP라며요. 뭐 중국이 대세인데 네. 한국도 잘해 나가고 있지만 일단 저가차 쪽에서는 중국이 대세인 건 뭐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는 계속 수출입 통계만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거 전부 마이너스 20% 30%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들릴 때 수출주 또 환율 좋을 때 수출주 좀 사자. 그리고 많이 오른 수출주는 덜 오른 수출주로 갈아타자. 이런 게 저희 전략이에요. 근데 그 중국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꼴 날 거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일본 주식이라고 해서 쌀 때 사서 손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오를 건 또 오르니까. 왜냐하면 일본 주식이 지금 은근슬쩍 역사상 최고치잖아요. 많이 쌀 때 사면 돼요. 그러네요, 또. 주식이라는 건 거기도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위에나 약세에 주가 외국인들 다 팔고 떠나가지고 바닥 박박 낄 때 외환위기급 주가일 때 사놓고 또 뭐 몇 년 기다리면 자산 배분 투자가 그게 좋잖아요. 네. 지금 딴 데서 미국 주식이랑 뭐 미국 금 환율 오르면 금값도 좋으니까 그리고 채권 이런 데서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 좀 헐어서 그러니까 많이 수익 난 걸 좀 팔아서 바보 된 거 좀 사는 정도의 저가 매수는 그렇게 해서 한국 주식을 작년에 산 거고 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박사님 끝으로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요? 저 엔 많이 산다고. 그냥 프리즘에다 넣어버릴까요? 네, 프리즘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종목에 재미를 찾으신 분이라면 일본이랑 미국 리츠 한번. 예, 그 둘 다 되게 싸고요. 배당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이게 리츠를 투자 판단할 때 잘 분산되어 있는 리츠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한국 리츠들을 제가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오피스랑 물류센터 이런 특히 유통 쪽, 소매 쪽에 너무 많이 비중이 있어서 그런데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되게 좋을 때는 역사적인 배당 수익률에 비해서 되게 지금 높은 수준일 때는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엔도 또 되게 약세니까. 엔도 사세요? 예, 그래서 엔 투자 좀. 그러니까 아주 소액의 계좌. 전 대부분은 이제 스위칭하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집이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한 30%는 이제 법인이랑 프리즘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나면 이제 몇백만 원씩 좀 뭐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거나 하는 용도로 돈이 생길 때마다 여윳돈이 좀 생기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그 달러는 언제 사세요? 얼마 정도일 때? 달러는 지금은 안 사고 있는 게 일단 환율이 1330원, 40원 그러니까 사실 달러 있었으면 더 팔고 싶지.
너무 강세하네. 그럼 언제 정도 내려오면 사실 거예요? 몰라요. 그렇게 내년에는 내려오겠지. 뭐. 올해도 많이 내렸잖아요. 한 1,200원, 50원. 뭐 되면 또 좋죠. 1,200원 깨지면 좋아하죠. 아, 그러니까요. 그 달러 스위칭으로. 근데 그 달러의 절대적 수위보다는 한국 자산 시장에 국뽕이 유행할 때 달러를 사는 게 최고다. 한국 투자 채널이 저처럼 이렇게 뼈를 때리는 채널이 인기가 없어지고 우리가 최고야. 그때 팔아서. 그때는 팔아야죠. 팔아서 달러. 그리고 인스타에 누가 막 계좌 자랑할 때, 뭐 새로 이번에 차를 샀네 그러면 삼각별을 자랑하고 뭐 말을 자랑할 때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기회를 기다렸어요 하고서 달러를 사면 되죠. 제 지나쳐 보면은 그런 게 되게 정확한 지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년, 21년에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와, 인스타 보기가 뭐 했던 게 벌써 이렇게 큰 돈을 벌어는 건 참 축하하는데 벌써 이걸 지른다고. 뭐 그 중고 외제차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각될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달러를 사면 됩니다. 아, 네. 아유, 박사님 오늘 정말 주옥과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투자를 하면서도 공부를 깊게 하지 못했던 특히 부분들. 코스피 200 특례 네. 편입 문제는 꼭 좀 한번 링크라도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 2015년 삼성물산 링크만 꼭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 링크 2개만 달아주셔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박사님 책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책에 다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그 운영하는 방법 잘 모르실 경우 분산 투자 그러면 또 프리즘도 링크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박사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밌는 장이 저는 좀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이 박살난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요. 그냥 이제 또 개별 종목의 장인 것 같고 시장이 이제 또 옥석 구분을 하는 그런 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은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년에는 뭐 경기가 좋아질 여지들이 꽤 많이 보이니까 금리 인상이 멈추면 언젠간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시각으로 보면 또 지금 그렇게 주식이 뭐 좀 일시 조정 받는다고 도망가기는 다 도망가기는 좀 또 무서운 장이 아니냐. 예. 또 바이 더 딥, 그죠? 바닥에서 사면 우리는 버티며 먹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은 뭐 주식, 부동산 다 마찬가지니까 네. 염두에 두고서 올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돈의 역사의 저자이시자 프리즘의 대표이신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